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33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변함없는 숭이고요. 저번과 똑같은 진용이에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네. 우리가 바로 전에 그 32회 젠더 평등 했잖아요.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또 한번 기분이 좀 업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보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진짜 32회 다운로드가 네, 높았나요? 32회가 주간 다운로드가 이때보다 훨씬 많이 됐어요. 그래요? 네. 얼마 그리고, 정도예요? 예? 얼마 몇? 그 사업 이제 비밀인데. 사업 비밀. 돈은 안 들어오지만 비밀이고요. 아, 네. 사실 뭐 다운로드가 가장 많이 된 거는 1회예요. 아,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뭐 왜 우리 선집을 6권 내면 1권이 제일 많이 팔리듯이. 네. 예, 그렇죠. 처음에 가진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수많은 분들이 처음에 관심을 잃지 않으시고 또 33회까지 계속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시는 거 보면 좀, 놀랍고 감사하고. 네, 감사하죠 진짜. 네. 예. 최근에 근데요. 네. 그 1회가 제일 이제 다운로드 많긴 한데 30회부터 갑자기 다운로드가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30회, 31회, 32회 모두 다운로드가 폭증하고 있어요. 막. 예. 30회가 금융시장의 발전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예, 그거예요. 그거였죠. 예. 제목이 섹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정적이라 그러죠. 그렇죠. 방송이란 게 뭐 아무래도 유행이나 인기를 쫓아다니는 거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뭐 순위가 오르면 하는 사람 입장에 기분이 좋을 거고 순위가 떨어지면 좀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하지만 별 생각해 보면 잘못한 것도 없기도 하고. 맞아요. 아무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던 길, 그러니까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한 세상의 길 이런 걸 우리가 좀 보여주면서 굳이 방송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저번에는 30회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멋지게 마무리해야 할까 막 고민한다고 하시던데 살짝 생각이 달라지시 다운로드 횟수가 느니까 이제 끝까지 업된 거죠. 예, 예. 가실 생각이라는. 뭐 저희 생각이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지만 청취자분들이 원하시면 뭐 해야죠. 멘트 나온다. 멘트 나온다. 이거 작업 멘트. 네, 작업 멘트야.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33회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버블이에요. 아, 버블. 네, 저는 버블 하면 옛날 오락실에서 그 보글보글이 아, 보글보글. 예. 옛날에 왜 샴푸하면서 염색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염색제가 요즘에도 나와요. 버블, 나와요? 헬로 버블 뭐 이런. 헬로 버블.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아, 네, 오케이. 버블 하면 이제 거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거품 경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아, 거품 경제. 네네. 예. 왜 버블의 형성 그리고 붕괴, 버블이 생기고 꺼지고 이건 뭐 금융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반복된다고도 하고 그 예. 역사도 무척 길고. 그럼 앞으로도 거품은 또 생겨나고 또 붕괴하고 뭐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먼저 경제에서 거품이다, 버블이다 하는 게 어떤 건지 뭔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유프로님. 예. 거품 정말 정의하기 힘든 것. 아 그래요? 같아요. 거품. 예. 거품의 정의는 정의하기 힘든 것이다. 일단은 거품이란 자산이나 네. 혹은 재화, 그러니까 상품 말이죠. 의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 혹은 내재적인 가치를 넘어선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왔네요. 본질. 말이 어려워요. 네. 그런 말이 있다는 거니 그런갑다고 알겠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시장 가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사고 팔 때 그 가격이 있으니까. 근데 본질적 가치, 뭐 내재 가치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사실은 시장 논리에만 의한다면 네. 시장주의자들은 시장 가격이 내재적 가격을 본질적 가격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엄청나게 부풀려진 가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재적 가치, 본질적 가치가 따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떤 자산이나 재화가 미래에 가져다 줄 총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시점에서 해당 자산이 미래에 가져다 줄 소득을 예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무리한 기대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투기가 발생하고 거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품이란 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형성됐는데 이 가격이 오래 유지될 수 없는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게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가격인지 아니면 금방 뭐 오래 갈 건지 거품인지 아닌지 이게 터져봐야 알거든요. 그렇죠. 안 터지면 거품이 아닌 거지 뭐 계속 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나고 나면 이제 터무니없이 가격이 오른 거는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마치 영원한 가치처럼
이미 내재적 가치 가격에 반영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잔희쌤처럼 가격의 관점에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걸 속도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거품 경제는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 이상으로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실물 경제 속도보다 빠르면 그렇죠, 버블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자산 가격이 실물 경제 성장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물 경제보다 먼저 자산 가격이 빨리 오르고 있다면 이건 분명 버블인 거고 언젠가 버블은 붕괴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붕괴가 한번 시작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삽시간에 모든 흐름이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겁니다. 피해는 뭐 막대하죠. 이게 뭐 재난 같은 네, 그런 쓰나미요. 무서운데요. 그런데 그러면 거품은 어떤 곳에서 발생을 하나요? 뭐 어디나 생깁니다. 뭐 어떤 상품, 어떤 자산 뭐 다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거품이 잘 생기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식과 같은 이제 금융자산, 부동산, 그다음에 무슨 뭐 천경자, 위작문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술품들, 예,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아마 최초로 확인된 투기 거품은 네덜란드의 튤립 뿌리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또 1636년에서 1637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튤립 뿌리의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폭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튤립이면 그 에버랜드에서 튤립 축제하는 그 튤립이요? 그거, 예. 그럼 튤립 뿌리를 뭐 하는 데 써요? 먹나? 튤립 뿌리, 네. 예, 차로 끓일 것 같죠? 그게 뭐 아니고요. 튤립은 왜 튤립은 구근초라 그러거든요. 구근초, 구근초? 예, 구근 식물.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네. 단연초인데 네. 그 뿌리, 알뿌리의 양분이 저장해서 휴면 상태가 되는 걸 구근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튤립 뿌리를 심으면 거기서 이제 튤립 꽃이 그냥 자라게 돼 있는 거죠. 튤립 꽃에 대한 수요가 생기다 보니 튤립 뿌리에 대한 투기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결국 튤립 꽃 자체가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다 이 말. 네, 바로 그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튤립이 네. 오스만 제국 있잖아요. 네. 그 현재의 터키인데 오스만 제국에서 네덜란드로 유럽으로 16세기 중반에 이렇게 들어왔대요. 근데 튤립이 단기간에 개체수를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이 그것 때문에 인상되었는데요. 튤립은 씨를 뿌리면 3년이나 7년이 지나야 이제 꽃을 보는데 튤립 뿌리를 심으면 1년 만에 꽃을 피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기를 끌었던 거죠. 네, 뭐 궁전 같을 때 막 쫙 깔고 뭐 예, 그랬겠죠. 예. 예. 그러다가 사재기가 시작되고 결국은 뿌리 하나가 당시 숙련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가격까지 올랐다가 호. 갑자기 폭락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한 뿌리에 막 5천만 원 막 이렇게 됐던 소리예요? 예, 와. 여기에 많은 사람이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일반 서민들까지도 뛰어들었대요. 그래서 큰 낭패를 보기도 하고 이럴 때는 또 횡재를 하는 횡재를 하는 있죠. 사람도 나오는 거죠. 얻어가는 네. 사람도. 그 다음은 이제 또 발생한 거품 사건이 또 있는데요. 영국의 이제 남해 회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남해요? 남해. 그 동해서. 동해서의 남해. 예. 남해. 그러니까 이제 저 우리나라 남해인 줄 알았어요. 남해 영어 수산. 회사 이름이 네. The South Sea Company예요. 사우스 씨. 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남쪽의 바다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네. 예. 그 원래는 이게 이제 노예 무역 회사였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치우는 그런 회사였는데 영국 정부가 당시 이제 재정 위기가 발생하니까 정부 채권을 남해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남해 회사 주식이 막 급증하겠죠. 주식이 막 오르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팍 폭락한 거죠. 이게 이제 왜 갑자기 이 주식이 막 이렇게까지 올랐느냐, 왜 갑자기 또 팍 떨어졌느냐,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격 상승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니까 투기에 뛰어든 거고, 또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폭락한 거고, 이런 식의 거품의 일반적인 순환을 이렇게 이제 보여준 것이죠. 예. 남해 회사 사건이 유명한 것이 뉴턴 있잖아요. 네. 과학자. 물리학자. 네. 뉴턴하고 그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 어머니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웃긴다. 예, 난- 왜 말을 아버지고 핸들은 어머니인 거야? 핸델이 저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나도 여자인 줄 알았어. 한국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쓴 거야 그거 몰라. 그 두 사람이 관련돼 있어서 모차르트 다 아들인가? 참나. 뉴턴하고 핸델이 관련돼 있어서 유명한데요. 이게 뉴턴은 인류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남의 회사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예. 한때는 뭐 7천 파운드를 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끝내는 2만 파운드를 날려버렸대요. 끝까지 쥐고 있었나 보죠.
끝까지 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핸델은 샀다가 오르니까 팔았던 거죠. 에이, 잘한 거죠. 어머니 큰 같네. 수익을 올려서 왕립 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해가지고 얼마나 벌었으면. 거기서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행사하고 음악을 그래서 한 어머니가 거죠. 됐나 보다. 뉴턴이 핸들한테 차려줬네. 그런 거죠. 아니 뭐 핸델이 영국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 명작 리날도 이런 것도 작곡을 했고 사실 바로크 오페라의 중요한 부분은 다 핸델이 영국 그래서 음악적인 우리 저 슈퍼바이저님이 클래식에 아주 조예가 깊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만 말하자면 과학자는 쪽박차고 음악가는 대박나고. 근데 뉴턴은 네. 그 동전, 그러니까 조폐공사 사장을 할 정도로 네, 원래 그 경제학에 경제에도 그 조예가 깊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 간에 소용이 똑똑하다고 있습니까? 돈 버는 건 아니야. 그렇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육프로님 보세요. 네. 예. 아, 갑자기 왜? 투자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 인신공격이에요. 그럼 최근에 들어서 그럼 이 거품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뭐 다 잘 아시는 애들이겠죠. 뭐 네. 1929년 미국발 대공황이 있을 거고 뭐 우리 옆나라 일본의 소위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2008년 뭐 세계 금융 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붕괴로 시작된 금융 위기 이런 게 전형적인 예죠. 그렇죠. 일본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도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요. 도쿄 땅만 팔면 미국 전부를 살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진짜 팔아가지고 사버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니, 그냥 사지 왜? 팔질 않잖아. 아니, 일단 누가 사냐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설명에 나오겠지만 누가 사냐가 문제고 미국 땅을 누가 전부를 파냐가 또 문제겠죠. 그리고 동기업도 또 어떻게 다 그걸 넘겨요. 다 그렇죠. 그걸. 그 땅은 사도 주권은 사지 못하거든요. 뭐 어쨌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 약간 사람들이 정주를 놓은 거 아닌가 싶을 때 있거든요. 이 미친 게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품은 눈이 이렇게 뒤집힐진 투자자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면 설명이 네. 잘 안 되는 현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단계에 다 미쳤다고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약해요. 뉴턴이 미쳤다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곤란하죠 우리가 예. 감히. 그렇네요. 감히.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각 개인은 어느 정도 잘한다고 하는데 즉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데 그 총합이 즉 집단적인 결과가 거품으로 이어진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예를 써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것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려는 모방 심리입니다. 허딩이라고도 하죠. 모방심리는 덩달아서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걸. 헐드가 물이란 뜻이니까요. 아. 예, 무리지 지어 이제 따라가기인데요. 사실 헷갈릴 때는 남 따라하는 게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리고 중간을 또 한단 말이죠. 중간을 하지 중간을 말고. 한다는 그리고 또 남들 다 할 때 안 하고 있으면 남들만 잘 되는 거 못 본다는 심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망해도 같이 망하고 벌어도 같이 본다. 인류 고유의 심리죠. 예, 그렇죠. 나만 혼자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뛰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보면 사람들이 뭘 투자를 했다 잃는 거는 그래도 그런 대로 견뎌도 남이 돈 버는데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거는 또 잘 못 견디는 것 같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심리가 모여서 거품을 만든다. 그렇죠. 심리적 요인이 크다. 근데 주식 시장을 또 생각해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목 주가가 오른다, 막 테마주 막 그러면 거기에 엄청 투자하고 막 실제로 막 엄청 뜨잖아요. 급등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자기들 판단, 아 내가 역시 맞았어. 맞아. 내가 사는 주식은 막 대단한 주식. 마음이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판단을 확신하고 더 투자를 하고 아니면 또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또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뭐 이러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 영어로 이제 self-fulfilling prophecy란 말이 있는데요. 아예 그런 용어가 있어요. 아. 한국말로 하면 좀 말이 어려운데 자기 실현적 예언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현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아니고요. 정반대야.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예언을 먼저 하면 그 예언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예언대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오를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올라버리는 사건은 뭐 늘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런 데는 이제 불확실성이 클 때 더 잘 일어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자기만 남들 대다수와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결과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튀었다가 네 혼자 그치. 뭐야 이렇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 경영인이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럼 이제 주주들도 있고 오너도 있고 그런데 전문 경영으로서 이제 경영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통 대세를 따라요. 왜냐하면 대세를 따르면
혹시 대세를 따르다가 일이 혹시 잘못됐더라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목이 날아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세 추종적 행동이 모이다 보면 큰 거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예전에 그 삼성을 말한다 그 책에서 잠깐 그 이제 특집 방송 했을 때 네네. 거기서 대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말 나왔어. 맞아요. 예, 그렇죠. 혁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해서 성공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실패하면은 또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이런 데서 이제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건 거죠. 예. 자 그럼 이런 심리적인 자기 실현적 자기 실현적이에요. 예, 예.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네네. 셀프 Fulfilling prophecy. prophecy.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심리적인 요인 말고 거품이 일어나는 이유로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심리적인 건데요. 아. 거품을 키우는 데는 대부분 그 은행 대출이 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그렇죠. 돈으로 하면은 그렇게 못하죠. 부풀려지지는 않거든요. 은행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은행원들의 심리 문제인데 네. 이 거품이 한참 커지고 있을 때 네. 이때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대출을 쉽게 해줍니다. 그렇죠. 대세 추종적으로 그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사실 은행 측은 돈을 빌리는 고객들보다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투자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그걸.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황기에는 전화 한 통만 해도 대세에 추동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줍니다. 전화 한 통하면 대출 받은 적 있으십니까? 아니, 위험이 전화 안 해주던데.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게 되면은 고객만 잃게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뭐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방싱의 당연한 측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객들의 대세에 편성해서 다른 은행들을 태도에 신경을 써가면서 결국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앞다퉈서 투기에 열중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모두가 이렇게 가격을 막 같이 덩달아서 막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 자기가 사는 물건이 이게 너무 과하게 비싸다, 이게 좀 거품이 껴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하는 건가요? 사람들의 판단이 좀 비합리적이라서 그런 건가? 이때 중요한 것은 네. 자산이 부풀려졌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네.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가 팔 수 없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다른 다른 사람한테. 사람한테 알죠. 예, 사실. 예. 그냥 이제 더 오를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한다면 빠지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내가 1,000만 원에 샀더라 하더라도 네. 2,000만 원에 팔면 되거든요. 팔고 빠지면 되는 거니까. 2,000만 원에 사더라도 4,000만 원에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기를 설명하는 것을 네. 더 바보 이론이라고 합니다. 더 바보 이론. 나보다 더 바보인 사람을 있으면. 찾는 게임이라는 거죠. Greater Fool Theory라고 그러죠. 더 바보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장에는 항상 자신보다 더 바보인 사람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구매자가 더 바보가 아니고 제일 바보가 되었을 때 The greatest fool. 그렇죠. 제일 바보가 되었을 때 법원은 붕괴하게 되는 거죠. 겁을 붕괴 정도. 가장 자기 가장 집안도 파산할 것 같은데. 가장 바보가 상투를 잡으면 그때서 딱 거품이 붕괴되는. 그렇죠. 상투를 잡는 사람이 제일 바보죠. 그러네요. 이게 꼭 나잖아요. 그죠? 투자를 하다 보면. 오늘 이거 그래서 좀 있잖아요. 한풀이 할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아니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 예. 그럼 저희 더 그레스트 풀이네요. 네 결국 마음 아프다, 마음 아프다. 뭐 상투 네네. 잡은 사람은 정말 네. 억울하겠지만요. 상투를 안 잡고도 네.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온 사람 있잖아요. 네. 안 팔고 그것도 마음이 상당히 집안의 주식 아픔이다. 투자 하지 맙시다. 네, 네. 하지 맙시다. 네, 절대 네. 하면 안 됩니다. 전 안 합니다. 예. 이제 결국에 버블 경제라는 게 어쨌든 폭탄 돌리기다라는 말도 그런 비유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이 버블이 언젠가는 펑 하고 터진다. 폭탄인 거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이걸 네. 알면서 어쨌든 넘기는 거죠, 네, 일단. 터지기 전에 나만 빠지면 된다. 네, 나는 터지면 안 수익 터지면 된다. 이익을 남기고 팔아넘기면 된다. 이런 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거품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인간의 행동 양식, 뭐 심리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뭐 인간의 이런 심리가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겠죠. 그래서 맞아요.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로 늘 항상 자본주의 보편적인 인간 심리죠. 탐욕을 추구하면서 막. 음. 근데 이제 분명히 제가 어릴 때는 버블 얘기가 별로 없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지는 그래서 않았죠.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뭐 얼마 한 10여 년 뭐 그때 동안 버블 얘기를 특히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네, 신문은. 버블이란 그죠? 말이 신문에서 네. 안 나올 때가 없을 정도로. 네. 근데 거품이다. 뭐 거품 붕괴가 될 것이다. 음. 뭐 거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왜 이런 말들이 또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는 걸까요?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거품이라는 게 사실은 시장자의 심리에도 들어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와서 이게 아주 구조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처럼 경제가 실질 GDP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자본 축적 자체가 자산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자산 가치 계속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블 경제가 아주 구조화됐다. 적어도 80년대 이후 영미권 한국에서는 IMF 이후에는 사실은 버블 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서는 버블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버블 그렇죠. 경제가 필연적이다. 그런 말씀. 자본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시장 행위자의 일반적인 심리, 합리적 선택 때문에 결국은 버블이 일어나는 이런 건 뭐 튤립 이래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금융당국이라든지 정부 정책 이 자체가 버블을 구조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구조적으로 이미 상존하는 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케인즈주의 시대 1950년대나 60년대 서구 자본주의의 고도 성장기와 비교를 해보면 좀 알기 쉽습니다. 그때는 자본이 이제 화폐 수익을 발생시키잖아요. 네네. 이건 전부 산업적 부와 결합되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실물적인 부 그리고 고용과 결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의 성장에서 그렇죠. 자본이익이 나온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경제 운영의 핵심적인 거시 지표는 실질 GDP였어요. 그렇죠. 정책 목표 자체도 실질 GDP 성장과 높은 고용률이었죠. 그러니까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렇죠. 실물 경제를 높이고 거기서 이익을 뽑아내는 거죠. 네. 재정 정책은 어떻게 했냐면은 뭐 이게 교과서죠 사실. 그런데 이 교과서가 안 통용되게 된 건데 당시의 재정 정책은 경기 순환 주기에 따라서 침체기에는 재정 적자를 감소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막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적자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부양을 한 다음에 호황기에는 약간의 재정적 흑자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죠. 지금 재정이라는 것은 건전성 지표에 따라서 철저하게 옥죄해야 되는 게 된 겁니다. 아니면 일본처럼 계속 퍼야해도 예, 뭐 안 되거나. 아무도 변동이 예. 없거나. 이제 통화 정책의 변화를 보면은 이게 좀 더 잘 이해될 텐데요. 그러니까 1950, 60년대하고 80년대 이후가 얼마나 다른지. 현재의 통화 정책의 목표는 자산 가치의 상승을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이걸 미국의 연준은 복합적 리스크 관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네. 근데 당시 50년대나 60년대의 통화 정책 목표는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일단 유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 성장 수준에 합당한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가 안정 그리고 실질 GDP 성장, 고용 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가 이제 산업적부의 확대기였죠. 뭐 전후 재건기, 부흥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생산 투자, 설비 투자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서구 자본주의 실질 GDP 상승률은 언제나 실질 이자율 상승보다 웃돌았고요. 자산 가치보다 실질 GDP 상승이 더 웃돌았습니다.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실질 GDP 상승을 지표로 움직이는 50, 60년대 경제 체제 케인즈주의 모델에서 버블이라는 것은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집단적 착각. 그렇죠. 네. 이었는데 아까 이제 유프로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 일반적인 설명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됐는데 이제는 뭐 완전 구조화됐다는 거죠. 맞아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신자유주의 그 자본주의 이전과 이후 근데 버블의 성격이 달라졌다. 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전에는 자본의 수익이 실물 경제의 성장, 뭐 부의 성장, 실질 GDP 성장 이런 것과 다 연동이 돼 있어서 그렇죠. 그대로 이제 따라갔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생겼지만 그냥 살짝 일시적인 것이었고 구조적인 게 아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 GDP 성장이 경제 운영의 목표가 아닌 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자산 가치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자산 가치 상승률을 유지한다. 그렇죠. 예. 결과는 뭐 뻔합니다. GDP에서 금융자본이 차지한 비중이 계속 높아졌어요. 그렇죠. 이게 자산 가치 상승의 가장 혜택 수혜자가 누굽니까? 금융자본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GDP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졌고.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자본의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금융 수익에서 그렇죠.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 구조화 된 겁니다. 또한 구체적인 개별 자본의 가치 평가에서도 사실은 이 산업적 부의 창출보다 금융 수익의 기대 이게 더 중요해졌죠.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라든지 시중은행의 활동 이것도 자산 가치를 핵심적 지표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목표 미국의 경우 자본시장 복합적 리스크, 뭐 환이라든지 금융자산 가격, 생산성 등등을 이제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은 자본시장 기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가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본시장 기대를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2014년 같은 경우에
최경환 장관이 들어서서 주택 네. 경기 부양을 기본적인 네. 그 기조로 했던 것들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 가치를 자산가치 그렇죠. 유지하기 위한 그렇죠. 정책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린스펀 시대에 이렇게 바뀐 건데요. 그린스펀 전에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통화 안정시키고 그다음 실질 GDP 상승시키고 고용률을 높이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바뀌었네요. 네, 완전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시중은행 활동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중앙은행이 은행 통제가 아주 느슨해집니다. 아, 그리고 뭐 한국도 은행의 지불 준비율이 계속 완화되지만 미국은 아주 이것은 거의 극적으로 완화시킵니다. 조금만 쌓아놓고 다 대출로 풀 수 대출로 있다는 풀어라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은행이 신용 창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본원 통화와 이 화폐 창조의 연계성이 이제 약화되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개별 시중은행들이 독립적이고 재량적인 자산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자산 운용을 하느냐? 시중은행이 상업은행이죠. 투자은행 같은 비예금 취급기관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기관 투자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통화량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거든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파급 경로 자체가 완전히 교란돼 가지고 그게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유 시대에서는 그 자본의 수익이 실물 경제의 성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과 무관한 금융 수익에서 오는 그렇죠. 돈이 돈을 버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의 목표는 그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유지를 지켜주나, 뭐 자산 가치 유지 혹은 또 상승, 안정적인 상승 이런 것에 있게 되면서 금융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대해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화폐 창조 능력도 커지고, 통화량이 팽창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생기고, 아 그러면 뭐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자본이 이제 수익을 얻으려면 뭐 버블은 필연적인 네, 거잖아요. 버블이 구조적인 필연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자산을 평가하고 장부에 쓰는 네. 회계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바뀌었어요. 예, 케인즈주의 시대에는 말이죠. 역사적 원가 회계가 중요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네. 이 회계학을 배웠고 회계 원리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네. 장부에 자산의 가치를 이제 기입하는 거죠. 뭘 사왔어요. 자산의 가치를 기입할 때 그 자산의 현재 가치, 네. 현재의 시장 가치 이거로 기입하지 않고 현재 얼마나 예,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평가받을 것이냐 이렇게 기재하지 않고 샀을 때 그 자산을 상가격? 취득했을 때의 취득 가치로 원가. 기부하거든요. 아. 이걸 취득 원가라고 해요. 회계학에서. 아, 원가. 이거로 기입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매각하게 되면 네. 장부에 또 매각가를 쓰게 되죠. 네. 그럼 뭐가 딱 산출이 됩니까? 이익이. 예, 매각가 빼기 취득가가 딱 산출되잖아요. 네. 즉 이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때는 손익계산서를 제일 중요시했어요. 얼마에 취득해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의 이익을 남겼냐. 그러니까 팔아봐야 하는 거네요. 네. 팔아봐야지 당연히 알죠. 팔기 전에 이제 평가 이익이라고 실현된 이익이 아니니까. 근데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서는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 그걸 소위 공정 회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가 평가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자산의 시가로 장부에 쓰는 거예요. 자산의 현재 시가 이거를 이제 걔네들은 이제 공정 가치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이제 fair value예요. fair value. 네. 정말 공정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도는 가치를 공정 가치라고 부르는데 이걸 장부에 쓰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 작성되는 손익계산서보다 요새는 자산 가격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대차 대조표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보다 대차 대조표가 더 중요해졌다는 말 자체가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기업이 자산 가치의 유지와 상승에 정말 중요시한다. 여기에 사활이 달려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장 회사의 경우는 2011년부터 이런 공정 가치를 표현하는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비상장 회사는 안 따라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 회계학의 관점에서도 회계 기준의 관점에서도 확실히 신자유주의의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자유 시대의 그 자본의 전략 변화 이런 시대 흐름이 또 회계학과 회계 원리에 그대로 반영이 그렇죠. 된 거네요. 사실 근데 회계학이라는 게 결국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맞습니다, 것 정도 맞습니다. 뭐 이런 예. 거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절세할 것인가. 사실 이게 회계학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버블이 이렇게 구조적인 것이 되면서 버블이 붕괴할 때 그 양상이 더 훨씬 더 이제 크고 뭐 또 이제 폭력적이다 싶을 정도로 격하고 막 그렇게 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경기 순환의 이제 주기도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경기 순환에 따라서 버블이 해소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계속 버블이 누적적으로 켜져가게 됩니다. 점점. 예. 근데 버블 경제에서는 자산 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이제 리스크 분산이 중요한데 그 위험을 분산을 여러 가지 평가 모델을 통해서 하지만 리스크는 이전시키는 것이지 해소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멋있는 말입니다. 리스크는 이전될 뿐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리스크 이전과 관리해서 한번 구멍이 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사태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복합적인 사슬 구조 전체가 연쇄적으로 부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도미노처럼. 도미노. 예. 그래서 리스크의 갑작스러운 증가는 자산 가격의 폭락을 낳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지적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만들어 놓은 회계장부들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쓰레기죠. 거죠. 예. 그게 대차 대조표의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아까 은행의 태도에 관해서 좀 얘기했었잖아요.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은 뭐 직접적으로는 정부 정책과 또 은행 간의 경쟁도 있을 테지만 그 배후에는 이제 신자유주의 자본 축적의 기본적인 논리가 이렇게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산 가격을 유지를 이제 하고 혹은 또 이제 상승을 시키려면 또 자산 버블을 자꾸 만들어내야 또 그게 가능한 건데 맞습니다. 그러려면 돈을 이제 시장에 꾸준히 공급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그동안 보면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그 버블을 계속 이제 막기 위해서 붕괴를 막기 위해서 LTV다 뭐 DTI다 이런 규제를 각종 완화시키면서 주택 시장이 계속 이렇게 군부를 지펴왔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죠. 거품이 껴 있는데 이미 부동산 자산 가치에 네. 이게 이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오르고 네. 임대 수익 등의 자본 수익 등 더 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나 월세라는 최고로 극심해지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지금 막 이제 숭이님이 은행의 태도 얘기하셨는데 은행이 대출을 안 바라는 그 원리에는 모럴 해저드 이론으로도 그걸 설명할 수 있을 것 많이 같아요. 들어봤죠 이거. 네. 모럴 해저드라는 게 원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게 되면 멋대로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경제학 이론에 나옵니다. 은행이 이제 부실에 빠졌어요. 그럼 정부는 경제 기반이 붕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적 자금 투자해서 구제금융 해주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대마불사. 2008년도 미국 때도 그랬고 네. 요새 이제 조선업 해운업 부실 관련한 산업은행에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측은 네. 뭐 평소에는 이제 대출을 해서 대출에 의한 이자 수익을 얻고 그러다가 이제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망하게 되면 국가가 또 구제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대출을 막 해주는 거예요. 대출 심사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모럴 해저드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익은 은행이 사유화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국민 세금으로 박는 손실을 사유화하는 이런 식의 모럴 해저드 양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익은 사유화하고 예. 손실은 사유화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은행이 그러니까 이런 모럴 해저드라는 게 은행원 한 명 한 명의 모럴 해저드가 아니고요. 자산 가치 유지 성장을 위해서 은행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 은행의 모럴 해저드라는 것도 버블하고 똑같이 신자유주의의 필수 요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보장제도나 기본소득과 같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정부는 항상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말이야. 일도 안 하고 돈을 받자.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것이라 그러죠. 예. 근데 정부와 주류 언론들은 부실 기업이나 부실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는 모럴 해저드라는 말을 안 해요. 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나. 사고도는 자기가 치고 손실은 국민 소금으로 메꾸는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인데 그때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 해운사 여자 사장 그 왜 완전 무릎 꿇고 뭐 봤죠 그거. 예, 어. 최 누구죠? 최은영.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진짜. 그 내로남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 내로남불입니까? 이게? 네네네 내로남불. 야. 사자성어처럼. 네, 사자성어예요. 제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모럴 해저드란 말이 물론 항상 정부 여당은 절대 안 쓰잖아요. 네. 자기들이 어떤 예. 정책을 그러네. 근데 하죠. 딱몇 군데가 있어요. 사회복지 네. 이 쪽이죠. 네, 그쵸. 그렇죠. 예, 뭐 청년 수당을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국민이 꼭 부유해지는 그치. 것만큼 모럴 해저드. 국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 정말. 나오고 국민의 대상이 되면 모럴 해저드란 자기들이 말이에요. 부유해지는 거 왜 모럴 해저드가 아니지? 그러니까요. 시스템 몰락을 네. 막잖아요. 사회적 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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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이제 신자유 시대에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려고 하지만 리스크는 분산될 뿐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 명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터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버블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게 그 거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 꺼지기 때문에 그쵸.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죠. 거품이 아니고 예. 그렇죠. 고체가 아니니까. 거품은 이제 운명적으로 터지게 되는데요.
일단 거품이 터지면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투자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실제로 자산 가격의 폭락이 남기는 여파는 실로 뭐 막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계별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대출에 의존해서 자산을 구매했기 때문에 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의 급격한 위축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네거티브 부의 효과라고 그러죠. 예, 부의 역효과가 되라고 마이너스 얘기하잖아요. 부 효과네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거품 붕괴가 유동성 자금의 수요를 급증시킵니다. 자산 가치가 더 하락하면 더 이상 저축을 통해서는 상환하기가 어려워져서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금융기관의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신용 경색이 발생하게 되고 고객의 상환 능력은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더 구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팔아야죠. 또 먼저. 팔아야죠. 뭐. 팔아야 되는 거죠. 네.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집단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거죠. 음흠. 자산 가격이 전 사회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데 동시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은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채만 팔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반밖에 못 받아서 어. 또 두 번째 아파트까지도 내놔야 되는 거죠. 있으면 내놓을 수 있을 텐데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산을 더 매각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자산 가격은 더 하락하게 된다. 이게 바닥까지 끝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 어빙피시의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이론입니다. 대공황 때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네. 자산을 매각하다 보면 연쇄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뜻인 거죠. 너도 나도 이제 팔게 자산으로- 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산을 팔아서 네.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음. 자산을 팔 때 가격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또 팔아야 되고 또 팔아야 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일본의 그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네. 그 수치로 한번 보면 말이죠. 1985년에 부동산 가격을 100이었다고 본다면 네. 90년에 네. 버블이 한창이던 90년에 300이 됐답니다. 오, 3배가 오른 거예요. 와. 1억짜리 아파트가 3억이 3억이 되고. 됐다가 이게 도쿄를 팔을 때 미국을 다 살 수 있는 그때 시절이죠. 그러다가 97년에는 120이 됐어요. 120. 완전 롤러코스터인데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3분의 2, 4배가 됐다가 3분의 1이 된 거죠. 여기서 또 안 끝났어요. 더 그래요? 내려가요. 정말요? 네. 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어. 아니 그럼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얘기해 보면요, 버블이다, 거품 껴있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집 안 사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제 주위에도 전세 그냥 얻어서 살고 그러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미친 전세값이 돼서 뭐 전세가가 한 7, 8년 전쯤에 매매가 수준이 됐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7, 말씀하시더라고요. 8년 전에 어떤 집을 팔았어. 응. 근데 그거보다 지금 전세값이 그때 그 가격보다 높아. 황당하겠죠. 그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예. 아니 매매가 전세가가 매매가에 뭐 8, 90% 육박하고 막 네, 그런 경우도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럼 도대체 와 이게 매매가가 얼마나 다 그 올랐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죠. 예.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음. 서울 지역의 그 버블 세븐 지역 보면 서울 지역이 중심이 돼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요즘에 막 과열 양상이다, 또 들썩들썩한다 이런 말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거품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거품이 있긴 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터져야 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터져야 거품이 그치? 나는 거죠. 그럼 언제쯤 터질까? 뭐 이런 생각, 터지긴 터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는데 부동산 TV였습니다 여기까지. 네. 어떨까요? 뭐 어쨌건 미국도 터졌고 아일랜드, 스페인 다 터졌잖아요. 단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착륙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경착륙할 건가 이런 것만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신자유주의 경제는 거품을 계속 유지하는 구조적인 거품 경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왜 거품이냐, 터져야만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만 딱 놓고 실질 GDP 상승률이 어떻게 변했나를 보면은 80년대 이후로 계속 떨어집니다. 반면에 자산가치 상승률은 실질 GDP 상승률보다 웃돌아요. 그런데 그 움직임은 매우 출렁거리고 너를 띠는 형태입니다. 즉 두 번의 거품 붕괴가 있죠. 뭐 닷컴 거품 버블 붕괴부터 2008년 위기까지 큰 붕괴가 두 개 있고 작은 붕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붕괴가 되고 올라가고 어쨌든 간에 자산가치 상승률이 웃돌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산가치가 상승한다는 거는 자본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대에 걸맞게 사후적으로
실질 GDP가 이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잡아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질 GDP는 계속 떨어지는데 자산 가치는 계속 뭐 그거보다 2배, 3배 이상 올라가고 널뛰듯이 춤을 췄다. 거품 경제를 가지고 부양 효과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그 격차는 언제나 상존했고 구조화되어 있는 거품 경제고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래서요. 그래서 언제 터지는데요? 아, 한국의 부동산요. 네. 그건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좀 더 네. 지연할 수도 있을 거고 당장 터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 자체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1,600조라는 설도 있는데 그러면 금융 안정화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려면 상당히 이 금리 정책이라든지 대출을 옥죄다든지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네. 이거하고 정반대의 정책이 뭐냐면요. 어쨌건 자산가치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가격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모순적이고 상충적인 두 개의 정책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라는 금융당국의 처지인 거죠. 사실 오늘 방송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쵸. 결국. 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다 필요 없고 이제 언제 터지냐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그거는 뭐 진짜 작두 타는 무당이 결국 뭐 아니고서는.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아니 모순적인 조만간 예. 터진다. 어차피 정책 당국은 모순적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네, 있는 네. 거고요. 그리고 네, 그 사이에서 네. 언젠가 터질 거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품놀이 안 해봤어요? 이 거품 이렇게 잡으려고 하려고 그 네. 언제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잡으려고 하면 먼저 터질 때도 있고 잡힐 때도 있고. 좋은 비유네. 아,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첫 번째가 제 생각에는 교육 문제입니다. 입시 문제. 그 다음이 주택 가격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게 어려운 이유가 또 저마다 다 이론이 있어. 다 맞아요, 자기 견해가 맞아요. 있어요. 아 정말.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2014년부터 최경환 장관인가요? 네. 주택 경기 부양 정책을 해서 근데 아까 언급이 약간 나왔는데 DTI 기준을 낮춘다든지 네, 네, 이런 그렇죠. 기준을 낮추면서 그 주택 가격을 부양을 했단 말이죠. 네. 그 정책과 그리고 저금리 상태인 것 때문에 지금 대출이 많이 일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유지가 있는 것 되고 같아요. 있죠. 근데 문제는 2017년, 18년에 지방을 중심으로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공급 물량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올라가는 분위기가 2018년에 가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떨어지게 됐을 때는 다 이 대출받은 건데 금융권에 타격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제가 뭐 두 분한테 뭐 특히 슈퍼바이저님한테 뭐 언제 터지는지 추궁하는 것처럼 했지만 재미로 한 거고 그 어떻게 예측합니까? 예측 맞아요. 못 하는데 어쨌건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흐름은 좀 확인하고 우리가 버블 붕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한번 나와주시네. 자,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과 지방이 지난해 2015년도에 네. 서울은 4.34%가 올랐고요. 야, 많이 올랐다 진짜. 지방이 2.42%가 올랐답니다. 지난 30년간 네. 30년간의 주택 가격 연평균 상승률이 3.70%거든요. 그 영화 뭐 강남 그런 영화도 있지. 강남 그런 거 다 다 합쳐서 30년이 3.7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택 가격 연평균 상승률이 2.52%였답니다. 그러면 서울의 작년 상승률이 이 두 개보다 다 높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매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주택 가격의 양극화인데요. 네. 흔히 뭐 부동산 TV에서 많이 얘기지만 역세권이면서 교육 환경도 좋은 지역은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이제 마포구인데 네. 이제 이 강남구, 동네도 송파구, 서초구 이제 강남 3구 예. 이런 데는 뭐 말도 못 하고요. 예. 또 다른 데는 또 답보 상태를 보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 4.34%라는 수치도 굉장히 컸는데 네. 사실은 그게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예. 어디는 정말 많이 오른 거고 어디는 0일 수도 있거든요. 저 어디 도봉구 뭐 이런 데. 예, 근데 도봉구 시민들 그러면 이거 안 듣습니다. 네. 강북구 도봉구. 네. 예, 네. 어쨌건 간에 다. 예, 그래서 진짜 루원구. 오른 곳은 정말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제 생각을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17년, 18년의 공급 물량에 비추어 본다면은 그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기는 힘든 거 아닌가. 지금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규제 완화와 저금리에 의한 대출 확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이죠 그게
주택이 이제 2017, 18년에 많이 공급이 되는데 네. 이 공급이 되는 건 강남 3구가 아니고 딴 데거든요. 딴 데죠. 그러니까 그쪽은 폭락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 또는 안 오를 가능성이 많고 강남 3구는 더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냐. 그건 이제 제가 그 양극화를 바라보는 태도거든요. 예. 그렇지만 강남 3구에 집이 없는 사람이라는 저는 저도 뭐 강남 어쨌건 가보지도 그렇습니다. 않는데. 예,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가 보금자리론의 자격을 이미 강화해 버렸거든요. 음. 9억을 기준으로 하다가 3억으로 강화를 했는데 이 조치는 강남 3구에는 그렇게 통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 조치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이것 때문에 서민들이 실수요자가 네. 대출을 못 받는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또 투기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것은 다른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이 확대될 수가 있는데 가격 인상 효과 이런 데서는 뭐 정도가 심하다면은 과열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토만 하고 있지 결정은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제 생각은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강남 3구 지역 웬만해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고 다른 지역은 지금 유동성 때문에 상당히 올라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아무튼 구조적으로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발표를 보면요, 올해 경제 성장 절반이 건설 부분에서 나왔다고 해요. 아,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건설과 부동산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사정이죠. 네. 수출은 성장 기여도가 한 15%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매년 절반씩 떨어졌다 그러고요. 뭐 소비가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소비도 가계부채 덫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 절벽, 수출 절벽 이중의 절벽을 얘기하기도 핸드폰이 합니다. 폭발하고 그러죠. 네, 그러죠. 정말. 조선, 해운, 전자자동차 사실 그 수출 품목들 전부 위기에 네. 빠져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이 나라 경제 전체가 거품 경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정부의 규제 조치가 건설 부동산 부분에 급냉을 낳고 그러면 다시 지금보다 더 심각한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하는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상태에서 그나마 부동산 건설 경기도 꺼트리면 이건 굉장히 모험수 아니냐라는 거죠. 네. 그런데 부동산만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이 전체의 구조가 지금 위험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한국이 어떤 성장 잠재력이 거의 없어지고 거품화됐다. 근데 거품 방지가 이 전반적인 경제 성장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이게 굉장히 이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늘은 일어나지 말고 내일 모레로 좀 미루자라는 생각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의 활기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격만 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의 실질적인 부분은 하나도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소득 불평등이 더 커지는 거죠. 소득 불평등이 강제 커지는 이전이 거예요. 문제는 그 아파트 가격을 실현하려면 실질 GDP가 그만큼 언젠가 나중에 따라오 상승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현되지 않은 가치로. 그런데 저는 이 부동산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그렇죠. 부채 문제를 떼고는 이야기가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난 6월 말 가계부채 총액을 보면요. 1257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1년 만에 125조가 늘어났는데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소득은 1%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빚이 소득보다 10배가량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버블이죠, 뭐. 예, 이게 이제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 10배가 더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자체로 가계부채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은 그 대출이 늘어나서 가계부채가 늘어났고 그 늘어난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예상되는 공급 물량을 고려해 보면 불어난 부채를 담보로 활용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갑작스럽게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겨우겨우 빚내 갖고 겨우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 정말 독박차가 그래서 뭐 수치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8월과 9월에 가계 대출 증가액 중에서 70에서 80%가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아이고. 대부분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은 정상적이가 않은 거고 그래서 정부는 집단 대출 규제, 보금자리론 중단 등을 통해서 투기적 수요를 잡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기본 방향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의 버블을 더 키우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더 키울 수는 없죠. 예. 이제는 뭐 더 키울 수는 없겠죠. 네. 근데 뭐 결국은 그 거품 경제의 원인이 금융 정책이었거든요. 그렇죠. 금융 통화 정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더 큰 리스크를 만들어낸 거예요. 가계 부채라는. 이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부동산 폭락 이런 사태가 나오면 이거 어떡하나 이런 또 다른 리스크가 또 생기고 부동산 아주 부양책이 그냥 그렇죠. 경제정책 전부가 네. 돼버리는. 그래서 이게 아주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결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는 게임인데 음.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그런다. 이건 이 뭐 정책 목표 자체가 모순적이다는 겁니다. 가계부채를 깨끗이 잡아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고 그렇죠. 예.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려고 그러면 부양하려면 가계부채가 버블이 들고 네, 그런 거죠. 이게 신자유주의 딜레마예요. 딜레마죠. 사실. 예. 다른 나라에서 다 일어났던 겁니다. 맞아요. 미국도 서프라임 모기지가 깨진 게요. 갑자기 저금리여서 막 주택 공급을 하고 사락을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금리를 확 올렸거든요. 기준금리를 중국 때문에 환율 때문에 올렸는데요. 그런 다음에 깨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해결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봅니다. 아니 왜 이 빚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집을 사야 되느냐. 이게 곤란하다라는 거죠. 주택의 문제는 사실은 공공재 개념에 접근하면 이게 해결 방법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정책적인 태도가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탕감책도 써야 되고요. 맞아요. 예. 그 부실 기업은 왜 해주면서. 해주면서 왜 네. 국민의 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니까. 그렇죠. 탕감책도 필요하고 그 탕감이라는 게 뭐 전액 기업도 국민이니까요. 전액 전액 뭐 다 안 받겠다 이게 아니라 뭐 네네. 퍼센트를 얼마씩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는 정책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뭐 유프로님이 자주 강조하는 말이지만 이 부채 의존 성장에서 가계수도 기반 경제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가계의 순소비 지출이 늘어나게 하려면은 주택, 교육 이런 것은 공공화해야 됩니다. 공공적으로 공공적 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면 여기에 생계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맞아요. 소비가 늘어나는 거고 그래야 경제 전체가 어쨌건 내수 중심으로라도 실질 GDP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지금 상태면은 사실은 거품이 너무 커져서 터질 수밖에 없다. 한 번은 거품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또 한 번은 아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채가 많아졌으니까 이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두 번 더 돌아가면 터진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투기에 대해서 투기를 막는 방안도 그렇죠. 정중하게 짜야 네. 되지 않나 그것도 싶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법적인 네. 규제들을 뭐 갖고 돼요. 그거는 갭 규제죠. 투자라고 네. 들어보셨잖아요. 네. 갭 투자. 전세가와 매매가 사이액만 부담하면서 집을 여러 채. 그거는 사실 그거 법률적으로 100채까지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건 법률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은 법적으로 사실 규제할 수 있는 거고 네. 구조 전체에 대한 접근은 경제 정책을 해야 근데 되겠죠. 그게 잘못돼 버리면 그 사람들이 폭락하면서 경기가 그런 맞습니다. 그 경제가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주위에 좀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 선택은 더할로 합시다 탁월한 선택이라고 믿거든요. 내가 산 그러고 주식은 싶어지죠. 우량주, 내가 산 집은 뭐 호재가 널려 있는 뭐 엄청 좋은 지역 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나보다 더 바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사실 정작 그 사람 본인이 가장 바보일 수도 있다는. 네. 그래서 저는 의식주만큼은 좀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모두가 바보가 되지 않는 세상 그런 걸 그쵸. 우리가 지향해야죠. 사실 우리 대한연구소가 또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사회를 또 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또 번호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핫한 이슈 음. 버블 또 이제 그것에 따라서 부동산의 얘기를 한참 나눠봤는데요. 아니, 요즘 그 게시판에서 팟빵 게시판에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그 말씀을 종종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만족을 하셨는지.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라면서 네, 그냥. 이 주제는 원래는 거품에 네. 대한 버블에 대한 네. 일반적인 주제였죠. 우리가 네. 매수 가능한 물품을 소개한 건 아닙니다. 아, 네. 전문가를 한번 진짜 네. 초대해서 네. 한 번 더 그러게요. 다뤄보는 것도 생각해봐야겠어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네네. 좀 심층으로다가 좀 거시적으로 좀 다뤘고요.
아 날씨가 이제는 정말 좋아요. 어제 네. 오늘 정말 환상적인 가을 날씨인데요. 한 달 정도도 안 됐는데. 아, 가을 그러니까 날씨죠? 이런 날씨가 1년에 진짜 365일 중에 한 30일 되나 할 정도입니다. 다 이런 가을 날씨 만끽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